동향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대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좀 바빴어요. 어찌됐든 간에 조합 이제 설립 그것도 이제 다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투자조합이 이제 두 번째 투자조합 해가지고 투자조합 설립이 이제 완료가 다 끝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만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미 준비된 사실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이내에 한 10개 정도의 조합을 만든다라면 진짜 요 작은 방에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프라이빗 에쿼티의 어떤 모토가 여기서 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블랙록을 능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어쩌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대단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뭐 반지야, 골방 이런 데서 처음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거장들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천조의 어떤 그런 나 거기 1%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근데 그 1%가 뭐 3천억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날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주에는 뉴스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뉴스들만 지금 막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 뭐 카드 사태,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 보통 보면은 툭툭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에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 대단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이미 기존의 시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려워져요. 그러면 유통시장에 보통 대두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뭐 각종 규제다, 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별별 것들로 어려워지는 반면에 발행시장이죠. 쉽게 말하면 비상장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의 시간이 내년에 아마 최고 피크의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래 해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난 한 30년 동안 늘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비상장이든 그런 기업들이 상장한 시기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템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상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오고 그렇게 하면서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요. 왜 그러냐? 그런 어떤 시장이 어려워지면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왜 AI 혁명, AT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의 대부분의 어떤 큰 이슈가 뭐냐, 비대면이었었습니다. 그죠? 비대면. 니하고 내하고 보지 않고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거기서 막 크게 대두됐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타버스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시킨다. 예를 들어 간단한 배달 같은 것도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의 또 영역이 또 다양하잖아요. AI 영역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어떤 부분도 이게
전부 융복합이 된 그런 믹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재미난 어떤 그런 기업이 상장을 8월 달에 했는데요. 그것이 거의 사기상장 수준이었다. 실적 발표가 나면서 파도라는 그게 이슈가 됐는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파도의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불과 뭐 이렇게 몇천 원 정도 하는, 그래서 제가, 야가 뭐 기술 특례 상장? 그만큼 되나?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파도가 상장돼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뭐 그럴 수 있으려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마 한 5년 전쯤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기업을 접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접했었냐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무동력 발전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기를 무제한으로 증폭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 필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공장을 갔었어요. 거기서 이게 파도와 관련된 또 투자했던 부분이 그 뒤에 좀 생겼는데, 경기도 북부 쪽이었었는데, 그게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탁주 맛있는 거 나오는 거 어딥니까? 경기도 북부 쪽에. 아주 유명한 탁주. 포천? 예, 포천. 예. 아, 참. 예, 포천 맞습니다. 그 포천에 무슨 공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SD 에너지라고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SD 에너지라고. 그리고 박영숙이라고 UN 무슨 포럼 하면서 신기술, 신기업들 이렇게 소개하는 분 계세요. 거기서 아주 극찬을 했고, 그 TV 방송에도 나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 공장에, 보통 공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전기 인입선이 있잖아요. 공장에 다 등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 공장에는 전기 인입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 공장이 밤이 되니까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리고 생산 공장 안에도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kW를 가지고, 10배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1000kW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 발전소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그 기본적인 그것을 생산하는 원천이 1kW짜리 태양광 판넬이었어요. 지붕에 설치해놓은. 1kW짜리 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100kW씩 증폭을 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 기술력을 이렇게 달면 전기 오토바이도 계속해서 증폭이 일어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몇몇 가지 좀 이렇게 핵심 질문을 했더니 자꾸 그분이 말씀을 자꾸 회피하시고 투자해라 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래 뭐 자꾸 이런 말씀 하시면 눈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눈으로 그래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논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네트워크, 다단계 어떤 제품들 이래 보면, 효능은 진짜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어쩌다 만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 특허에 대한 그런 거 공유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어야만 합니다. 검증이 되어야 돼요, 시장에서. 왜? 그래,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 발랐는데 이게 막 얼굴에 막 곰팡이 막 생겨요. 절단 나는 화장품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 그런 것들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뭔가 자꾸자꾸 이렇게 깨름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 효능과 나타나는 것과 실제 어떤 그런 부분들, 전국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여튼 전기 증폭기, 거기를 갔을 때, 거기, 전기 증폭기 컨트롤러를 매출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는 그 기계가
제가 그 직전에, 그 투자 상담을 하러 갔었던 기업, 그 파도 제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컨트롤러가.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뭐 1조 5천억 해가지고 뭐, 3만 2천 원 정도의 뭐 상장, 공모가가 저기 됐는데, 매출이 얼마요? 발표한 게? 3억. 이게, 제가 그거를 보고는, 야, 이게 아무리 기술특례 상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래요. 바이오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배수가 틀려요. 제조는요, 10배수, 밸류를 10배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5조 정도 가치를 갖다면 1,500억 정도의 어떤 뭔가 외형과 또는 무슨 계약고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게 3억이야. 그럼 이거 기업 가치 얼마다? 30억이에요. 이게 제조사야. 바이오는 기본 80배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술특례 상장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 사태. 이해되세요? 옵티머스 사태. 쉽게 말하면은, 지나치게 기업을 부풀려가지고 누군가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희생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벤처캐피탈, 흔히 말하는 금융사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는 거야. 뒤에서 막 실적으로 막 쪼오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가공을 시켜버려요. 기업을. 파도도 가공이 된 기술특례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 관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100%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이런 매출 3억 하는 이 기업을 더군다나 이게 무슨 바이오야. 바이오 매출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기업의 앞으로 이제 장래가치 시장에 미칠 어떤 파급 효과, 있는 부분들이 이게 뭐 가공할 만한 50조, 100조의 어떤 매출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 기술특례 상장을 하는 거하고 이건 틀려요. 그럼 컨트롤러 그게 얼마나 많이 저걸 해서 시장 지배를 해서 매출이 뭐 수십조가 된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조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하고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 천차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쉽게 말하면 특화된 어떤 반도체 컨트롤러 제조 회사인 파두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도저히 만약에 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건 그러다 보니까 집단 소송을 이제 뭐 하겠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건 진짜 너무 가도 이런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그 당시만 해도 여대 야소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임 사태, 뭐 이렇게 옵티머스 사태가 덮어지고, 그리고 또 빨리 막 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비전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20조짜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혁신도시네 뭐냐 엄청나게 막 퍼졌죠.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 올려드렸는데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응급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비대면 상황에 우리 코로나 3년 반이라는 상황에 그걸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정부 정책 자금 30억 따내고요. 지금 뭐요? 부도나고 파산해버렸어요. 올려 뉴스입니다. 몇 개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정작 어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없고 어찌됐든 간에 판을 짜서 한탕 해먹고 치워버리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참 심각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병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그러나 진짜 그거는 진짜 불과 뭐 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말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투자조도 만들어지고 사모펀드도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금융 플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왔어요. 이게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 이제 물류 그러다 보니까 물류의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그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의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속도 시간 이런 많은 부분들을 효율성을 개선하면은 그 물류 시스템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겠죠. 바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발한 회사에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아주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걸 이제 CB 전환사채죠. 주식으로도 전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RCPS 전환상환 우선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계약서가 저한테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접할 기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요. 이걸 담보로 해서 보통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돈들을 펀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만기 수익률이 복리 6%야. 예를 들어서. 그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복리 6% 같으면은, 고객들한테 그럼 얼마 줘야 될까요? 만약 이걸 은행이 한다, 주체가. 이걸 증권사가 한다. 이걸 보험회사가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금융사들은 이런 걸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수집된,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뭐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 하잖아요. 주로 땅 담보로 대출. 그 다음 매출 담보로 대출. 이런 거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 시작하던 25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길이 오히려 가장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기술특례 상자나 이런 제도를 악용한 이번에 파두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선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차액 결제 제도 있잖아요. CFD인가 해가지고 왜 주가 조작 장난쳤던 거. 라더견 대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불과 한 5,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도했던 게 누구예요? 키움증권이었죠. 키움증권 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인당 2억 5천만 원까지 쉽게 말하면은 증권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스탁론이 쑥 들어가고 없어졌다. 스탁론이 변형된 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자꾸 금융제도들, 시스템들은 자꾸자꾸 진화가 되져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어떤 시스템과 금융제도들을 늘 좀 머리 아프지만 좀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내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짚을 것은 짚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의 기회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거 있더라. 라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면서, 이제 예전과 지금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계약서들이 어떻게 되는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5억을 쓰겠다고 이제 요런 계약서가 왔어요. 요런 계약서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RCPS라는 형식으로 해서 올라는 5억이에요. 근데 그 법인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돈은 그 회사의 이제 대주주가 뭐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또 기업 펀드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이 재무제표 보는 거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랬더니 이제 안전장치는 이제 RCPS였는데 그 오너가 카지노를 좋아해가지고 싱가포르가 한 30억 날렸대요. 전년도에. 근데 그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월급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뻥끗한 걸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주주예요. 그 회사 지분을 한 56%좀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담보로 한 RCPS 형태의 자금 노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은행 법적으로 월 3%까지가 가능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몇 프로죠? 24%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3%에서 2.5%에서 이제 2%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래도 월 2% 이상은요, 불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연 얼마예요? 24%. 연 24% 이상의 금리를 누군가가 요구를 한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금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고발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명함 핑핑 날리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이 이제 사채, 흔히 말하는 사채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 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요, 연 23%를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 150%를 받는데, 계약서에 연 24%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왜일까요? 기준을 달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 무슨 얘기냐? 24% 요거를 앞에다가 연 안 하고요. 뭘로 바꾸나요? 오케이. 요래 바꿔버립니다. 요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계약서 보세요. 우리 24%밖에 안 받죠? 개인들 이렇게 내주면은 쏘을까요? 안 쏘을까요? 쏘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뭐예요? 내가 지장 찍고 인감비 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시이율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게 보통 보면 공시이율 어디서 나와요? 보험에서. 공시이율이 6%다. 이게 은행 금리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 공시이율 6%면은요, 금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연으로 환산하면은요, 1%도 안 돼요. 0.25쯤 돼요. 연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본데, 이 공시이율을,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보험 상품 이렇게 연금 상품 막 이렇게 쇼호스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이 어디 있나요? 대단하죠? 수익률이, 공시율이 6%예요. 그 공시율이 말도, 의미도 몰라, 그분들. 근데 그거를 그냥 이율이라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다 이거나 이 은행 금리나 같은 줄 알아.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보통 이 금리들은 대부분 다 뭘 기준으로 해요? 은행은 복리예요, 단리예요. 예. 근데 공시율은 뭐라고 공시된 줄 아세요? 연복리로 반드시 공시가 돼요. 연금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20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산 자체를. 왜? 보험회사의 자산 운영 금액 어때요? 장기 운영이에요? 하면 단기 운영이에요? 장기 운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적용된 금리는 3.75% 연복리로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약환급을 보니까 20년 납입해야 원금 보장쯤 되는 거예요. 원금쯤 돼. 이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 여러분 많이 가졌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년에 3.75% 연봉 정도 같으면은 원금 까진다, 안 까진다? 까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1에 되니까 6%가 0.25 정도 된다니까요. 은행 금리로 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채업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동차 할부금. 여러분,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년을 할 약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1년을 넣고, 어느 날 목돈이 팍 생겼어. 돈 다 갖다 내면 이자 덜 낼까요? 똑같이 낼까요? 똑같이. 네. 바로 그 방식이에요. 똑같이 내요. 이제 당해보셨죠? 네, 당해봤어요. 예. 그게 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24%도 완전히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채업자들이 24%라 계산하나 놓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감의 금리로 따지면 연 150% 이상 또는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네가 만약에 이 연체를 했어. 연체 이율을 엄청난 걸로 24% 복리로 이렇게 딱 또 올려놓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막 기하급수로 막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통 사채 쓰는 사람들이 한두 번쯤 연체해야 안 해요?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흔히 보통 보면 왜 일수 찍는다, 일수 찍는다 하잖아요. 일수 찍는 거는요, 100% 다 여기 지금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도 급한 사람들은,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수 쓰잖아요, 맞죠? 갑자기 뭐 돈이 쓸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다 걸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 속에 많습니다. 자동차 리스료 같은 경우에 다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래요. 만약에 내가 36개월이 남았어. 36개월이 남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그리고 이 36개월도 1차월, 마지막 달까지, 그때도 20만원을 내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 다 이자예요. 원금이 아주 좀매밖에 안 갚았어요. 그래, 요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로 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계약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있잖아요. 시중에 말하는 금리에 함부로 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확실히 짚어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 많아요. 살아가시면서 금리에 함부로 쏙지 마시라. 그 금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짚어보시고 자신 없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변에 누구에 묻거든 꼭 그런 거, 그냥 전화하기 부담스러우시면은요, 카톡 주세요. 진짜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카톡 주시면은 어떤 궁금증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제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응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영업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고객분들한테 그래 얘기해요.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면 잘린다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내가 전화할게요.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카톡을 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카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음해놔놓고 손에 들고 있거든요. 항상 휴대폰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톡을 굉장히 빨리 칩니다. 이 독서리 탑법으로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간 메시지를 이 방에 이제 보내드리는 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게 제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번 주에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하시면 그거를 제가 직접 받아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제가. 누구는, 예,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예, 하나로. 제가 하나로 치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이 하나로 다다다다다다다 칩니다. 엄청나게 빨리. 근데 저 게임 못해요. 게임 못하는데, 이 하나로 그렇게 빨리 칩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왜 숨이 가빠요, 오히려. 누구는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제, 딱 듣잖아요?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한 바퀴 더 굴려요. 축약을 해서. 어휘에 문제가 없도록 이걸 빨리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 40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40분 동안 머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훈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좋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예전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나는 그분이 이제 엑셀레이터라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들을 하는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건 아주 재밌어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그는 그 자금 운영, 자금 관리, 재무 책임자 CFO라고 해요. 그 재무 책임자로 이제 초대가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어느 회사에 이제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볼드 뭐뭐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재무 책임자로 앉아가지고 한 달에 300 또는 500을 받으면서 이 회사를 이런 금융기관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금이 펀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 일을 해요 지금 행정부 출신이신데 그래서 아주 이런 분이 웬만한 중소기업에 이런 재무 담당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무해요. 이 4개 반이면 없어요. 매출 뭐 있잖아요. 뭐 500억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니고요. 제대로 된 CFO 있잖아요. 금융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내가 투자하기도 해야 되고 투자 받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한 300만씩 받고 심지어는 뭐 혼자서 5개, 6개 회사의 CFO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는 준비해놓고는 매일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약정을 해가지고 계속 바쁘게 다니시면서 저하고 늘 상의를 하는 분이 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카타르의 자금을 조금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요번에 자금이 넘어갔는데 다음 파스의 어떤 그 기획된 프로젝트가 있대요. 거기에 한 50억 정도 펀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 이제 그거를 저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여기 이제 투자된 회사는 누가 투자를 했냐면 포스코 기술투자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어요. 이 정도면 이 회사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거기 요 밑에 보면 이해관계네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직접 요 회사에 펀딩한 펀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요 이제 그 투자자가 펀드는 요건 기술혁신 전문 GNG 펀드 1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이 플랫폼 물류 플랫폼이에요. 물류 플랫폼에 어떤 그 시스템 메커니즘을 풀필먼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거 아주 대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소프트웨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그러면 어느 A라는 회사가 물류 창고가 필요해, 물류 시스템이 필요해. 그러면은요, 이 회사는요, 그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시스템도 접목시키면서 아예 처음부터 뭐 어떻게 이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략을 지켜줍니다. 물류센터 자체가. 그럼 훨씬 커지겠죠. 사람 적게 써도 되고. 그럼 코스트 떨어지면 상대적 경쟁력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기술 플랫폼이에요. 굉장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플랫폼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치킨 하나 시키는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배달 플랫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맞죠? 카뱅 또 뭐 어지간하면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스타벅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다 틀려가지고 이제 다 줬어요. 누가 이제 저 생일날이다 보다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보관함에 들어가 있고 사용기간이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선물 보내기는 있잖아요. 커피나 그래 대표님 더운데 시원한 커피 한 잔 제가 쏠게요 하면서
그래서 뭐 어디서 쏴? 저는 대전 있고 나 여기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저만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아, 네, 감사해요. 뭐 이랬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온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그 가기는 못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빙수도 오고요. 뭐,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딸내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보고는, 아빠, 이거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네? 하면서, 이거 스타벅스 뭐 쿠폰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플랫폼이다. 그 요즘 지금,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가장 우리 삶 속에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고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카카오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카카오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그 나는 놈이 누구 있다고요? 그 나는 놈 머리에 착 들어보고 간 놈인데 그게 김범수였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어. 뒤늦게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콩나라 판나라 이게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장 경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어떤 법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민의만 들어가지고 그 민의가 대부분 대단한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어디 막히고 사고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데 정작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입법 조항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가요? 규제. 규제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족쇄가 잡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 이런 규제가 심각하지 않았었다면 오늘날 페이스북은 없었습니다. 카카오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마찬가지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뉴스를 보이게 하는 어떤 그 횟수가 조작했다. 제가 단톡방 그 글에다가요, 올려놨어요. 그 다음하고 네이버에 드루킹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 제가 김경수, 구속되고 나서도 제가 가끔씩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오는 글에, 요즘 뭐 이재명 개딸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팬들, 그런 어떤,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런 거예요. 어떤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댓글만 달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철폐시킨 토론방이 있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고라 토론방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고라를 없애버렸어요. 원래 거기에 자유 토론방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네이버가 독점적으로 그걸 하면서 그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뉴스를 이제 더 돋보이게 더 많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론 조작이 됩니다. 그 이런 여론들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자, 대부분은 위에 걸까요? 밑에 걸까요? 잘 안 보여요? 밑에. 자신은 이걸까요? 이걸까요? 음. 99%의 국민들은 이겁니다. 얼빵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갖고 놀기 좋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국민 국권인 백성은요, 떠드는 새끼들만 국민 백성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집단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뭐가 득세를 하나요? 목소리만 크고 흩어지면 중리산이 하면 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득세를 했죠? 지난 한 40년 동안에 노조라는 거. 이런 어떤 부분. 민주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사라져버리고요. 걔네들이 득세하는 말은 전부 다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아니요, 거의 뭐,
타이에 의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99%가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공공한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 작아놓으면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이제. 그리고 민의가 오류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들이 정말로 그런 뉴스들이 참 유독이 많았었습니다. 유독이. 그래서 이번 주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곳곳에서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시대 흐름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 미래를 안다라면 그죠? 정말 좋겠죠, 그죠? 거기다 돈 갖도록 가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4주 전에 인천에 계신 구독자분의 따님이 전화가 와서 따님이 카카오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제가 뭐 어떻게 알았겠죠? 더 사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4만 원 이하였거든요. 지금 어때요? 벌써 거의 한 20% 이상 더 떠버렸죠? 4만 8천까지 왔습니다. 그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왜 제가 뉴스를 여러분들 하면서 댓글을 계속 올려주냐면 그 뉴스의 진위를 파악할 때는 눈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 강의가 시작이 됐고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들이 막 포퓰리즘을 막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지수를 못 느꼈는데 그리고 막 계속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이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이 이거 만 3년 안 됐지 아직까지. 이제는 됐었죠. 작년에 됐을라나? 이 신문 단톡방을, 그러니까 200명에서 깨고 지금 이제 140 몇 명이거든요. 200명 좀 넘으면 또 깨요. 왜? 집중 안 하면 돌지 말라는 거지. 저도 지금은 많은 분들을 초대 놔놓고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전국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뭐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초대해드린 분 해가지고.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신있게 할 수 있냐면, 20여 년 전에 있었던 현상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분이 엔저예요, 엔저. 요즘 엔저. 근데 그때의 엔저와 지금 엔저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1038원에 엔화 대출을 해줬어요. 엔화 대출. 이때 일본의 경기가 어땠냐라고. 일본의 금리, 성장률, 통화량, 소비자 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다 해보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나요? 성장률, 통화량, 성장, 이런 부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요때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요. 2006년도에, 딱 5년이에요, 5년. 2006년도에 전액 상환을 했는데, 요때 얼마였냐면요. 864원에 거의 동급났어요. 금리가 얼마였었냐면, 요때의 일본 금리는요, 제가 2.6% 처음 빌려줬는데요. 처음에 2.6%. 한국 금리는 그 당시에 9.5%였어요. 은행 대출입니다. 왜요? 2001년도 뭐가 일어났었어요?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이후에 끄덕끄덕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24%, 28%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내려와가지고요. 은행 금리가 익할 때였습니다. 이때 시중대책함이 있어요. 마이너스 대출. 그게 13%, 11%에서 13%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 금리로 일본 돈을 가져와서 빌려줬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언제 도른 새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위험하면 어떡하냐 또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 확신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똑같은 엔저 현상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요때 2006년도에 864원을 갔는데요. 지금 23년에 지금 850원, 860원 돼요. 이 지금 상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게 엄청나게 틀려요. 네, 엄청나게 틀려요. 이 가는 핵심적인 현상이 틀려요. 여기에 아주 거대한 이슈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포퓰리즘이에요. 아베노믹스다. 이때는요, 일본 경제가 질질질질 내려오면서요, 잃어버린 30년은 부동산 가격이 어땠을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국가는 부자고요, 또 개인 재정에서, 제가 일본의 이 당시 2001년도에 은행에서 돈 갖다 맡기면 이자가 어땠을까요? 0.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훨씬 이때쯤 와가지고요, 이 864원 이때 할 적에는 제로 금리였어요. 그리고 2006년에서 2010년 그쯤 사이부터는요, 은행에 돈 갖다 돈 내놔 하는 시절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요, 야, 돈 달라 하지는 않을게 하고 또 돈을 떼고 왔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찍어도 냈지만, 돈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찍어도 냈지만, 시중 자금들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통화량을 막 훔쳐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와 원엔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요 2006년도에 864원이 됐을 때는, 일본이 경기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경기가 좋았을까요? 이때 미국 경기가 좋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원엔, 그러니까 달러와 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때에, 그래서 이게 864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요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 상황을 갖다 놓자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 수혜를 우리가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더 죽었어요. 그래서 내년은 원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그다음에 물가 변동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 생산자 물가 지수, 여러 가지 어떤 고용 지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또 2회 연속 뭐가 됐죠? 금리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거의 정확한데 그 정확히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 인상이 중간되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중간되면 바로 금리 인하하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길어질 것 같다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이게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올라갔던 게 있잖아요. 쉽게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둔화가 되고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게 경제에 또 위기감까지 오겠다 싶을 때 돼야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인하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풀리죠? 통화력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850까지 내려 오히려 800은 깨질 것 같아요. 한 이쯤 봐요. 750에서 760은 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요, 이게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곡소리 나는 현상이 벌어질까. 자, 일본이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많은 조선 산업을 이런 것도 우리한테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많이 뺏겼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어때요?
안 좋죠. 근데 그런 틈새 사이에서 지금 일본들이 다시 대가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특히나 소부장, 소제품 장비 이런 거를 필두로 전면으로 해서 우리의 실체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 요것들 봐라. 우리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 확실히 봤잖아요. 이랬죠. 위크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아, 이게 한국 경제에 우리가 딱 묶었구만. 수출, 금수저를 딱 하니까 야들이 움직이는 정도를 그동안에 몰랐어. 근데 이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일본. 그래서 그거 딱 엉켜쥐고요. 지금 일본이 오히려 아베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노미스가 더욱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불안한 요소가 대두되면서 지금 우리 먹거리들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제가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거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자신있을까? 피크 코리아라고. 이제 너 끝났다 이 말이야. 너는 막 적적 찍었어. 너 지금부터 뛰죠. 이 말이거든. 일본이 우리를 막다는 거. 무슨 얘기냐? 그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어딜까라고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부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어릴 때 있잖아요. 왜? 이 짬짬 만져보자. 극하면. 꽃참 만져보자. 꽃참 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500 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다 보여줬고 거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 코로나. 그리고 우리는요, 흥청만큼 포퓰리즘하게 너무너무 바빠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실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 놈들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진주만 공격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천우신조로 그래 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다르게 들때겠네요. 꼼짝도 못해요. 우리 민족의 근성 자체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그냥 와다게 됐다, 와 식었다, 와다게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하여튼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이번 주에 요거에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요거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한국 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이렇게 스크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나타나는 그런 뉴스들 자체가 이거 근데 그런데 왜 저는 정신이 올라가죠? 왜일까요?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가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내년이 가장 어려울 거라는 증거가 바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경기의 선행에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뭐 2,400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3,000포인트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예. 더 말할 필요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릴게요. IMF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전부 다 있잖아요. 눈만 딱 하면 다 증권에서 더 객장에 앉아있어요. 온 국민들이 일하러 갈 때는.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2009년도, 2008년도에. 전부 뭐 했을까요? 다 증권사 가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증시는 날아갈 것이다.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요? 팔아가지고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그게 또 어려워졌다 하면 그때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 템포씩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왔다가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요. 그게 제가 늘
뭐 하자 그랬어요? 잘하자 했어요? 먼저 하자 했어요? 예, 먼저. 그게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되세요? 먼저 하자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시면 예산이 657조예요. 자,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국가 예산이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상승률이 떨어진 적은 있는데요. 상승률이 최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10%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조만 지금 예산 잡았는데 이거를 까겠대. 누가요? 야당이. 근데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전에 여당이 지금의 야당이.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다. 그래서 제가 없어요. 이 국민은 없고요. 아예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있지 이거는 없어요. 아예.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국민에서 전부 이것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봐요. 거기다가 오랜 세월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해서 요양들은 가스라이팅을 다 당해가지고 전 국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요럴 때 이게 이제 바닥이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할 때 또 나타난 뉴스들이 또 이번에 여지없이 있었어요. 10년 단위마다 이런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PBR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주가를 가진 기업들의 이런 뉴스. 이게 바로 뭐 할 때다? 주식시장이 바닥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LG전자를 그냥 다 팔아. 공장이고 뭐 이렇게 다 팔았을 때 그 남는 금액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주가의 주식 총 금액 시총보다 자산이 더 큰 거야. 1 미만. 1이면 똑같은 거야. 그럼 1 미만인 게 10개 기업 중에 몇 개? 7개. 이게 최악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기업의 경우는 개인은 어떨까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체감도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집값 몇 퍼센트 폭락한다고요? 3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들은요, 그래도 고점 대비 30%야 아닙니다. 분양가 마이너스 50%. 분양가 마이너스. 왜냐면요, 이 시차가 나와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 기회가 있으면 파세요. 내년에 더 좋은 집 가고 싶거든요. 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심각하게 내년은 어려울 것이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확신을 가지고. 그 대신에, 뜻밖의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어떤 영향을 벌어져요. 그런 지표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올해 중소 하청 건설업체들이 약 500개 정도 불어나왔대요. 매달 달까지. 근데 연말 되면 더 나겠죠? 뭐 한 1000개쯤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면 1000개 이상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 하청업체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공사는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 부도난 법정까지 이럴 거 아닙니까? 청산 절차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물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0억이야. 근데 이게 부도 나버렸어. 10억을 담보로 뭘 했죠? 대출을 했을 거 아니야. 맞죠? 자산이 있는 걸로. 근데 이 회사가 법정 관련돼가지고 부도가 딱 났어. 그럼 이 자산 가치는 뭐가 됐죠, 이게? 제로. 부도 나버린 거야. 왜요? 왜 이게 제로가 된 줄 아세요? 채권 동결이잖아요.
채권이 동결되고 이 회사가 은행에 줄 돈이 지금부터 동결이야. 청산이 들어가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 이 회사를 지금부터 채권을 동결시키고 지금부터 빌린 이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면 청산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가격 불문 팔아가지고 현금 맨들만 만들수록 그만큼 덜 적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이미 부도가 나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 청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되면요. 내가 아파트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 이게요. 영원이 된다니까. 근데 이게 3억을 받으면 대박이야, 아니야. 왜? 채권을 사람을 붙잖아. 내 채무는 끝났다고. 나 묻어놨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입장에서는 한편에서 건져야 돼, 말아야 돼.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그죠? 가격은 어차피 날아갈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장부가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불문 나와요. 어떻게? 빨리 사는 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물량들이 내년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노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를 아시기 때문에 노후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의 게임 같습니다. 누구를 아느냐의 게임 같습니다. 왜? 바로 그게 네트워크라. 다단계가 네트워크 아닙니다. 전부 네트워크 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똑같은 네트워크라고. 그러면은, 뭐랄까. 야, 우리 몇 시에 모여가지고 오늘 고스톱치는 도박하자. 그래가지고 점조직에는 그것도 네트워크네, 그러고.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승승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이죠? 그게 6월이었나? 7월이었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이너스 60%그 상가. 네. 생산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개밖에 안 팔렸어요. 2개밖에. 그게 답입니다. 그게 시가 대비 마이너스 60%라 했어요.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60%라 했어요. 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고 흔드는 그런 시점을 제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주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참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도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집값 폭락은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관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미 관망도 벌써 지나갔어요. 관망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용 쓰고 버티기 하고 있는 겁니다. 버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가 안 나오는 거 계속 용 쓰고 버티면 뭐가 걸려요? 치질이 걸리죠? 그럼 치질이 걸리면 뭐 해야 돼요? 대수술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도래를 한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런 강좌를 하는 목적과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는, 이러한 어떤 사이클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신뉴스를 계속해서 꼭 보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히필이면 이런 마이너스 사이클에 내가 주인공이 되냐라는 거죠. 진짜.
이 강좌를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를 나가는데 내 유튜브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들이 뭐 부자 되겠다 뭐다 다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이 마이너스 사이클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022년에 신규 아파트 구매자. 여러분들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사이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고당 또 있습니다. 2021년에 공장 확장하는 거. 확장 인허가네. 이런 기업하고요, 같이 사업하시면 안 돼요. 많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식당 오픈한 거. 제가요 밤새도록 쓸 수 있거든요. (2020년에) 식당 개업한 사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에 내가 왜 여기 걸려야 되는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의지를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꼭 이런 거를 소개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은 플러스 사이클일까요? 마이너스 사이클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이래가는 건데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요 한두 개 제가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는 큰 결과적으로 내한테도 직접적인 데미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발 요거만큼은 되지 말자. 그냥 그 옆에 서 있었다. 오케이. 뭐 겁이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래가고 뭐 여기 내 주인공은 아니고 뭐 나 들려주려고 했어. 괜찮아. 아시겠어요? 요 주인공은 정말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되거나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적에 꼭 돌아보십시오. 시대를. 꼭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일 빠른 답은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그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요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